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자신의 처제와 형성된 잘못된 유대감으로 인해 설, 명절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술기운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정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사연자는 우발적으로 처제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명절 다시 가족들과 마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죄책감과 불안감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 가정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자의 생생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 된 박진수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아내와 딸 둘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기면서 권태로움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지난 여름 처제가 저희 집에 며칠 머물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인 지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늘 재미있는 이모로 통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관계는 가족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아내와 처제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처제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형부는 진짜 젠틀하세요. 저희 언니가 복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빨리 결혼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복 받을 거야. 술이 몇 잔 더 돌고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약혼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결혼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누구보다도 밝고 잘해낼 거라고 믿어. 그날 밤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한 것도 있었지만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고맙다며 제 어깨에 기대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술기운의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순간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제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저는 아내가 눈치채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처제를 직면하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처제와의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녀와 마주칠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제게 잘 대해주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처제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끊으려 했고 그녀 역시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묻어둔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이번 설에도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 애들도 이모 오는 거 기대하고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애들도 좋아하겠네. 설날 당일이 되자 아내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돕고 있었고 마침내 처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형부,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의 인사는 평범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지혜야. 잘 지냈어? 새해 복 많이 받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색함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처제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끔씩 저를 힐끗 보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녀와의 긴장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서 저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처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부, 혼자 술 마시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지혜는 왜 안 자고 있어?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형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형부, 그날 일 기억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야, 그건 그냥 실수였어. 술 기운 때문이었잖아. 우리 둘 다 취했었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거야. 제 말은 그녀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변명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냥 그날 일이 자꾸 떠오르는 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형부도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저 역시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야,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가족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알겠지? 저는 그녀를 설득하며 그 대화를 끝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처제와의 대화는 제 죄책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그녀가 그날 밤의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설 명절 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설 명절이 끝난 뒤 아내는 처제를 배웅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또 놀러와. 언제든 편하게 와. 처제는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안정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언니. 형부도 조심히 계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묘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제가 떠난 뒤에도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설 명절 동안 그녀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제 삶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잘 지내시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다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야? 잠시 뒤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제가 형부랑 잠깐 만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짧게라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외면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아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저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날 일은 그냥 실수였다고 했잖아. 우리 둘 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더 이상 그걸 떠올리지 말고 잊어버리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부, 저는 그게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혼란스럽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형부도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날 밤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느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넌 곧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너희 언니의 남편이야. 여기서 끝내야 해.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부. 하지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처제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와 처제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만큼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전히 제게 잘 대해주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그날 밤의 기억과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뭔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조금 피곤했나 봐.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제와의 대화 이후 저는 그녀와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락은 최소화했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더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아내의 질문은 단순한 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는지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혜랑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너도 오랜만에 동서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혈액이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쎄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힘들지도 모르겠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좀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처제와의 만남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예상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먼저 약속 잡아볼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멀리 지내는 건 아니잖아?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와의 만남 당일,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처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역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겁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처제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렇게 계속 괜찮을까요? 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혜야, 그날 일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형부는 진짜 괜찮아요? 나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제와의 일에 대해 아내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관찰했고, 때로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지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뭔가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제를 걱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진수 씨,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요. 지혜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일 없어. 그냥 내가 요즘 좀 예민한 것뿐이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요즘 당신도 지혜도 둘 다 너무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이상한 거면 좋겠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론과 끝맺음. 사연자는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행동에 무게에 짓눌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묻어두려 했던 비밀은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성분들, 혹시 구독 버튼 누르기가 귀찮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썰라디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서울의 뜨거운 밤들은 그 강렬함으로 유명했지만 정미와 혜인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144호에서는 열기보다 더 숨막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이름 붙일 수 없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이었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공기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모든 것은 혜인이 긴 대화와 와인으로 이어진 밤 중 하나에 거의 무심하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본 적 있어? 이 질문은 미소를 띤 채 던져졌지만 정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만큼 솔직하기도 했다. 아마도, 하지만 상상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잖아, 그렇지? 혜인은 단지 미소를 짓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주제는 사라진 듯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숨은 불씨처럼 곧 더 큰 무언가로 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혜인은 그 주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정미를 완전히 놀라게 한 제안을 던지며 말이다. 우리 한번 바꿔보면 어때? 그 말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작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정미는 거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뭘 바꿔? 혜인은 자연스러운 충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연인들, 단 하룻밤 동안 약속 없이 그냥 새로운 걸 우리 스스로 알아가는 경험을 해보자는 거야. 정미는 웃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몰랐다. 너 미쳤어, 혜인? 그건 완전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방어적인 말투는 점차 마음속에 싹 트는 관심의 불씨를 숨길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간 두 사람은 여러 차례의 대화와 논쟁을 이어갔다. 항상 더 대담했던 혜인은 이 경험이 해방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로 동의한다면 배신이 아니야. 그녀는 주장했다. 이건 우리의 욕망을 솔직하고 죄책감 없이 탐구하는 거야. 정미는 한동안 거부했지만 점차 이 아이디어에 끌리기 시작했다. 혜인의 제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결국 혜인의 남자친구 민호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고 정미의 파트너 태연은 항상 그녀를 궁금하게 했던 지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렇게 친밀한 무언가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무섭고도 흥미로웠다. 마침내 실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세웠다. 서로에게 완전한 솔직함을 유지할 것,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킬 것, 그리고 이 경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낸다는 약속이었다. 혜인은 만남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고 신중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했다. 민호는 이태원의 한 현대적인 배에서 정미를 만나기로 했고 혜인은 홍대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태현과 만날 예정이었다. 첫 만남의 저녁, 정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을 경험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하며 간단하지만 세련된 옷을 선택하기까지 몇 시간을 보냈다. 배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방이는 미소로 그녀의 긴장을 일부 풀어주었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곧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민호는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놀랍게도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선 질문을 던졌고 이는 정미를 당황하게 했지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어느 순간 그는 살짝 앞으로 기울며 물었다.
이거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정민은 머리를 매만지며 웃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 약간의 미친 짓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홍대의 카페에서는 혜인과 태현이 조금 다른 종류의 만남을 하고 있었다. 태현은 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혜인은 사람들을 열게 만드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책, 여행,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그곳에 오게 만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태현은 커피잔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혜인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두 커플 모두에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 정미와 민호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연결의 발견이었다. 혜인 역시 카페를 떠나며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현은 그녀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와도 달랐고 그것은 그녀를 깊이 매료시켰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정미와 혜인은 거실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어때? 혜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미는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혜인은 소주 한 병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웃음이 사라지고 거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정민은 약간의 긴장감과 흥분이 섞인 눈길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했다. 혜인은 호기심에 가득 찬 듯 조금 초조해 보였다. 소주를 들고 그녀는 소파로 다가가 정미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래서 말해줘. 혜인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민호랑 어땠어? 정민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이상했어. 그런데 나중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정말 매력적이야.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녀는 잠시 멈추며 입술을 깨물었다. 굉장히 강렬했어. 혜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를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그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혜인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태현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했어? 정민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어. 그는 불편해 보였지만 너도 알잖아. 그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만드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 우리가 헤어질 때 그는 나를 안아줬는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어. 혜인은 한동안 침묵하며 친구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그래. 항상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장벽을 넘으면 뭔가 강렬한 게 있어.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미를 바라보았다. 뭔가 느꼈지, 안 그랬어? 정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백했다. 아마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동시에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어. 그 대화는 두 사람이 아직 이해하려 애쓰는 어떤 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만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만남의 기억은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그들의 생각을 침범했다. 정민은 민호의 농담과 그가 자신을 자유롭게 느끼게 했던 방식,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이 더 가벼운 곳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혜인은 태현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의 깊이, 그리고 그가 그녀를 남들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듯한 그 느낌. 하지만 이 새로운 강렬함은 딜레마를 동반했다. 다음 날 밤 각자의 방에서 누워있던 중 정민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 앞에는 잠옷 차림에 맥주 2캔을 든 혜인이 서 있었다. 잠이 안 와.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정미의 침대에 앉아 맥주를 나눠 마시며 조용히 있었다. 마침내 혜인이 침묵을 깨트렸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질문은 먹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올랐다. 정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하자고?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이전보다 더 진지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단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 정민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경험이 해방감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시 한다면 더 조심해야 해.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맥주 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다. 그럼 동의한 거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야 할 일이 더 큰 무언가로 변해갔다. 두 사람은 이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기로 결정했고 각자는 자신과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해갔다. 우정과 욕망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144호 아파트의 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의 더위조차 이제 그들 사이에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 되었다. 다음 주 혜인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태현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지만 메시지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 정민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의 반응에는 이미 전보다 달라진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전조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혜인이 태현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세련된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그녀는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검은색 밀착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을 내뿜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뒤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태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마치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화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부드러운 조명이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프라이빗 테이블에 앉았다. 한편 정미와 민호는 이태원의 한 재즈 클럽에서 만났다. 부드러운 악기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붉은 조명이 감도는 답답한 분위기가 그들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듯 했다. 민호는 컬러가 약간 풀린 캐주얼 셔츠 차림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듯 보였고 정미가 말을 할 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정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달라졌나 봐요. 레스토랑에서는 태현이 혜인을 관찰하며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직설적이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낮은 목소리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 혜인을 저절로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예술,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대화의 분위기는 더 개인적으로 변했다. 당신에게는 저를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태연이 마침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며 말했다.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재즈클럽에서는 민호가 정미의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었다. 그 터치는 미묘했지만 의미심장했다. 정미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약간 더 가까이 다가갔고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워졌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 순간은 약속처럼 그들 사이에 머물렀다. 그날 밤 두 친구는 각기 다른 시간에 아파트 144로 돌아왔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혜인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번엔 좀 달랐어. 그녀는 소파 끝에 앉으며 말했다. 정민은 여전히 가방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조용히 반추하며 점점 더 커지는 긴장을 느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전에는 명확했던 경계가 이제는 흐릿해졌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낯선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로 계속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였다. 혜인은 더 캐주얼하지만 이전 만남들만큼 강렬한 더블 데이트를 제안했다. 민호와 태현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곧 네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전통 레스토랑에 모였다.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그 모임에는 뭔가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교환하는 눈빛,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미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가 그들 사이를 감돌았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결정을 내리는 듯했다. 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밤을 좀 더 이어가는 게 어때? 우리 아파트는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정민은 침을 삼켰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민호와 태현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고 곧 네 사람은 아파트 144로 올라갔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모두가 곧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이전에 단지 두 친구가 공유하던 좁은 공간처럼 보였던 그곳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무대로 바뀌었다. 혜인은 와인 한 병을 꺼내 정성스럽게 네 잔을 채웠다. 뜻밖의 일들의 건배, 그녀는 말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하며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아파트 144는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깼다. 와인은 긴장을 풀어줬고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조되었다. 교환하는 눈빛, 미묘한 제스처, 모든 것이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혜인이 먼저 긴장을 깨뜨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말했다. 이건 재미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민호도 웃으며 그의 느긋한 미소가 순간의 무거움을 덜어주었다. 난 재미있어. 그가 말했다. 정미를 바라보며. 넌 어때? 정미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 같아.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현은 혜인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정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흡수하며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했다. 그 후 대화는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남아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를 내지 않았다. 와인병이 마침내 비었을 때 혜인은 일어나 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출 줄 알아요? 그녀는 낮지만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현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잘하진 못하지만 해볼게요. 두 사람이 작은 공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민호는 정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덜 수줍어 보이네. 그가 낮고 친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는 그의 가까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이랑 있는 게 익숙해진 걸지도 몰라요. 분이 몇 시간으로 변하며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된 밤은 훨씬 더 강렬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남아있던 모든 장벽들이 서서히 무너졌고 아파트 144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장소가 되었다. 더 이상 핑계나 형식적인 대화는 없었다. 오직 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를 비추며 비어있는 와인병과 잊을 수 없는 밤의 흔적들을 밝히고 있었다. 혜인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민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혜인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정민은 돌아서며 감정이 뒤섞인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강렬했어. 너무 강렬했어.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다.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친구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넌 어때?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 같아. 혜인은 정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눌렀다. 맞아, 변화했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할 것 같아.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와 태연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파트 144에서 일어난 일은 네 사람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혜인과 정미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고 인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아파트 144는 여전히 그녀들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한 장소였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 공유된 순간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순간으로 말이다.